자, 현대문학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개화기 문학을 이 개화기 문학을 따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1910년대하고 함께 얘기도 하는데요. 자, 개화기 문학은 이게 갑오개혁, 그러니까 1895년 갑오개혁 이후부터 1900년대 이 문학을 우리가 개화기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과도기적인 시기죠. 뭐냐면 고전 문학에서 이제 현대 문학으로 가는 그 과도기인데요. 이 시기에 이제 서구의 여러 문물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문학도 몇 가지 이제 변화를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일본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죠. 우리가 직접 미국으로 가고 뭐 유럽으로 가서 문학을 공부한 거는 일제 강점기 이제 1920년대가 지나서야 이제 그렇게 직접 유학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시기에는 이제 일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서구 문학을 소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에서는 신체시라는 형태, 즉 현대의 자유시는 아니고 그렇다고 시조나 가사문학과 같은 그런 정해진 형식이 아닌 새로운 문체로 쓰여졌다 해서 신체시다. 또 소설도 새로운 형식의 소설이다 해서 신소설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던 것이 아예 문학용어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엇보다도 개화사상, 새로운 문물을 소개하는 그 개화사상이 주가 되는 시기고, 또 자주정신, 그러니까 서구 문화가 소개가 되면서 우리의 그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문학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최남선의 해액에서 소년에게가 최초의 우리가 신체시라고 얘기를 하죠. 해액에서 소년에게. 예전에는 이 최남선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하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 사람의 친일적 행적이 많이 드러나면서 인기는 없어졌고요. 대신 신체시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신소설, 즉 고전 소설의 형식을 좀 벗어나서, 그렇다고 근대 소설 같은 내용은 아니고 새로 쓰여진 걸 우리가 신소설이라 하는데, 최초의 신소설이 이제 이인직의 혈애누죠. 혈애누. 차승원의 혈애누가 아니야. 이인직의 혈애누라는 그런 소설. 그러니까 고전 소설처럼 스토리 위주야. 그러지만 고전 소설과 달리 이제 그 문체나 또 개화 사상을 소개한다는 면에서 새로운 형식의 소설이다 해서 신소설이라고. 그러니까 신문에 광고를 하면서 붙였던 용어가 아예 문학 용어로 굳어진 거예요. 신소설이 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창가 가사문학은 가사문학인데 창가라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걸 개화가사라고도 부르는데, 주로 내용이 이제 신문명을 예찬하는 그런 내용들, 이걸 이제 창가가사 또는 개화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10년대로 넘어가는데요. 이 개화기 문학은 한마디로 하면 모두 과도기의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자, 사실은 시험에서도 이 부분은 그냥 다른 문학사를 소개하면서 곁다리로 틀린 부분을 물을 때 끼어들어서 출제가 되죠. 예를 들어 1910년대 특징을 얘기하는데 신체시가 등장했다거나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거죠. 얘네들은 개화기 때, 그러니까 1895년부터 1900년대 요 와중에 등장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1910년대는
1910년대는 우리가 계몽주의가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가 극성을 기르던 시기인데요. 계몽주의라는 게 뭐냐면 문학을 국민들을 가르치는 수단으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어떤 국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시나 소설을 활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가 즉 두드러진 시기고, 이 시기는 또 한마디로 이인문단 시대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광수와 최남선이 문학의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시기가 이 시기죠. 이광수는 최초의 근대소설이라고 평가받는 무정을, 그래서 이 무정으로부터 우리 현대소설이 출발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로서 무정을 발표하고, 최남선은 아까 나왔듯이 이제 신체시를 쓰면서 계몽주의에 또 참여를 하고, 또 소년이라는 이런 잡지 등을 만들어 가지고 청년 문화의 계몽에 관여하게 됩니다. 사실은 스님이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요 1910년대는 이광수와 최남선이 중심이 되는 이 시기다 하고 이렇게만 배웠는데, 이제 후대에 봤을 때 이광수나 최남선은 모두 다 이제 친일의 그런 혐의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을 빼면 또 문학사가 안 되고, 또 이 두 사람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현대 문학이 친일 문학을 했던 사람부터 출발한다는 건 뭔가 좀 명분이 안 걸리고, 그래서 막 연구를 하던 끝에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들어있는 거죠. 바로 이 태서문해신보를 통해 서구의 상징시가 처음 소개됩니다. 즉 상징주의 문학이 처음 소개되는 그때가 바로 1910년대 끝자락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매우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이 태서문해신보에 관여했던 김옥, 그리고 주요한, 이런 분들이 이제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선구자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상징주의가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현대시가 상징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서양은 문예사조가 고전주의, 그 다음 낭만주의, 그 다음 사실주의, 그리고 자연주의, 그런 다음 상징주의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런 단계적으로 수입이 된 게 아니라 서양에서는 가장 세련된 당시의 형태였던 상징주의 시가 먼저 우리에게 소개되고, 김옥은 바로 20년대를 대표하는 김소월의 스승이 바로 김옥이라는 분이고, 또 이 사람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김소월이 등장할 수 있었고요. 또 주요하는 불놀이라는 시를 통해서 실제로 상징주의 성향의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놀이를 일컬어 최초의 자유시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초라는 말을 함부로 안 붙이는 이유는 자꾸 연구하다 보면 또 이보다 먼저 나온 것들이 있다 보면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요새는 최초의 작품은 이런 건 잘 시험에 안 내는데, 대신 주요한이 불놀이를 지었다는 것, 그리고 이 불놀이가 1910년대 끝자락에 바로 우리나라에 상징주의가 도입됐다는 증거로서 이렇게 현대시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시기적으로 1910년대는 즉 이광수의 무정, 또 주요한의 불놀이 등으로 인해서 이제 현대문학의 이제 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해요. 1920년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3.1운동이라는 민족적 운동이 좌절되면서 이때 퇴폐주의가 만연을 합니다. 퇴폐주의는 다른 말이 아니라
패배주의죠. 즉 우리가 민족적으로 거사를 일으켰지만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진압당하고, 그리고 일본 놈들은 이제 거기에 깜짝 놀라서 이제 문화적으로 좀 더 많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때 서구의 문학들이 일본을 통해 대거 수입이 되면서 다양한 문예사조가 유입이 돼요. 그래서 낭만주의가 소개되면서 낭만주의는 우리 현대 시에 영향을 크게 주고, 그리고 사실주의가 소개되면서 이것은 또한 소설 발달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사실주의, 또 사실주의가 더 나아간 자연주의, 또 낭만주의 이외의 상징주의, 이렇게 다양한 문예사조가 들어오면서 그 문예사조를 중심으로 한 자기들끼리 보는 잡지를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동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는 다양한 동인지들이 만들어져서, 즉 창조, 또 폐허, 또 장미촌, 또 백조, 또 금성, 이런 다양한 동인지들이 만들어져서 자기들끼리 이제 이와 같은 책을 만들어 돌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을 상대로 낸 잡지가 아니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동아리, 그런 뭐 회사 내 사보, 이런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창조니 폐허니 장미총이니 백조니 금성이니 하는 이런 다양한 동인지들이 만들어져서 각자 낭만주의를 표방하거나 자연주의를 표방하거나 사실주의를 표방하면서 시나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게 주로 전반기의 흐름입니다. 1920년대 전반기는 이렇게 서구의 다양한 문예수조가 들어오면서 활발한 동인지들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김소월과 그리고 이상화,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그리고 한용운, 님의 침묵의 한용운, 그리고 소설가로는 김동인, 배따라기니 또는 감자니, 그리고 표본실의 청개구리니, 이런 작품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김동인, 그리고 염상섭, 또 현진건, 이런 사람들이 이제 20년대 시와 소설에서 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20년대에는 단편 소설 위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20년대는 시에 있어서는 낭만주의의 시대고 소설에 있어서는 단편 소설 중심이었다. 왜냐면 이제 소설이 본격적으로 쓰여진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길게 쓸 만한 호흡은 안 되고 단편 위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20년대 후반기로 가면 이제 서양의 아나키즘, 즉 마르크스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부분 있었던 염군사, 그리고 파스큘라,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비밀 단체들이야.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표방했던 그런 조직들, 염군사니 파스큘라니, 이런 조직들이 192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25년에 가면 이 두 조직이 합쳐져서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계급주의 문학을 표방하는 단체를 결성합니다. 그걸 우리는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카프라고 일명 부릅니다. 이 계급주의 문학이 결성된 게 25년이고 그래서 이 시기는 바로 20년대 후반 문학의 특징은 바로 계급주의 문학이 널리 퍼지던 시기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얼마나 유행했는가 하는 것은 실제 문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계급주의 문학이 들어오고 소개되면서 대거 여기에 동조합니다. 대신 지금 우리도 그러잖아. 민주노동당의 어떤 강령이나 생각에 동의하는 게 많으면서 선뜻 거기 가입하기는 좀 꺼리는. 그렇죠?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정의당의 그런 취지가 맞는 것 같은데 왠지 정의당에 가입하면 빨갱이가 될 것 같고 이런 또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가입은 못하는, 그러나 심정적으로 그들에게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듯이 이때도 그런 계급주의 문학에 직접 가입은 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문학용어로 동반자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반자 작가라는 용어가 나오면 시기적으로 언제다? 1920년대 후반. 그래서 유진호, 최만식, 또 이호석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동반자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카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카프의 회원들은 아닌 거죠. 카프의 회원이 아니면서 이들에게 동조했던 이런 작가들이 우리가 동반자 작가라고 불려집니다. 그만큼 20년대는 계급주의 문학이 크게 활성화됐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지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계급주의 문학이다 하고 문학적인 힘만 갖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곧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저항문학의 요인이 되고, 또 계급을 타파하자라는 것은 곧 일제에 대한 지배를 타파하자는 그런 흐름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일본인들의 강압에 의해서 1930년대로 가면서는 무기력해져요. 실제로는 카프가 해체되는 건 1935년, 결성된 건 25년, 그러니까 한 10년간 그 명맥이 유지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계급주의 문학이 무너진 건 30년대입니다. 그래서 한 5년간, 25년에서 30년 초 5년간 활동을 했던 것이 계급주의 문학이다.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다음의 문학은 결국 이 계급주의 문학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많죠. 그래서 이때도 이들과 동조한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국민문학파라고 해요. 국민문학. 우리 최근의 사회적 흐름에 빗댄다면 계급주의 문학이 촛불파라면 이 국민문학파는 태극기파, 이렇게 서로 양분되어서 이 국민문학파의 대다수 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저런 사람들, 즉 이런 사람들이 국민문학파에 또 관여를 한 거죠. 우리가 이제 남북으로 분단됐기 때문에 세임이 학생 때에는 계급주의의 개자도, 카프의 K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마치 국민문학파 최남선이나 이런 사람들만 활동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 나중에 대학을 갔더니 역시 그때도 책에 계급주의 카프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 당시에 이데올로기를 표방한 문학단체들이 있었다라고만 나오면서 염군사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책에 염 동그라미 사, 파스큐라도 파스 동그라미 라, 이런 식으로 아예 공부를 못하게 했던 거지. 이게 해제된 게 언제냐면 바로 1990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러시아와 수교하고 이러면서 드디어 월북 작가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에게는 아예 없던 사람으로 취급됐던 사람들이 대거 소개가 돼요. 그들이 대부분 이 카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비로소 이들이 설명이 돼야 이제 다음 문학으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그거를 싹 빼놓고 그러니까 뭐야 무조건 외워라 이렇게만 공부를 했던 거지. 그러나 시대의 어떤 흐름은 괜히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만약에 갑자기 2016년 후반에 국민들이 퇴근하면 전부 촛불 들고 광화문에 모였다. 박근혜의 실정을 설명하지 않고 그걸 설명할 수는 없죠. 또 갑자기 노인네들이 집에 있는 태극기를 들고 막 뛰어나오더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20년대에는 계급주의 문학이 극대화됐었다면 이들이 일본에 의해 탄압받기 전까지는 국민문학파는 거기에 대한 소소한 저항을 하면서 시조 부흥운동을 전개해요. 벌써 이미 한물간 시조 부흥운동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뭘 말해? 이들이 즉 보수적이란 얘기지. 새로운 형식을 실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물간 시조 부흥운동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들은 기껏해야 옛날 시조를 다시 부흥해서 현대에 쓰자. 근데 다행히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시조 문학을 짓는 분들이 있고 또 시조 문학 잡지도 있고 이러기도 하죠. 자, 그래서 국민문학파가 있었고요. 자, 이제 30년대로 가면요. 여기까지가 이제 20년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20년대는 전반기는 동인지의 시대, 다양한 문해서조가 활동했던 시기라면 이제 20년대 후반은 계급주의 문학이 활성화했던 시기고 다수의 작가들이 참여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었는데 아주 소소한 힘으로 국민문학파라는 걸 결성을 해서 즉 계급주의 문학에 대항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일제 탄압에 의해 영향력이 사라지고 이들의 지도자들이 대거 이제 해외로 도망쳐서 항일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국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일본 놈들의 문화 정치의 영향으로 1930년대 이제 순수 문학의 시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 순수라는 말이 상당히 왜곡되어서 사실은 쓰이는 거지. 왜냐면 그리고 이때 얘기했던 이 순수 문학의 시대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뿌리 깊은 게 뭐냐면 문학은 정치나 경제나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다루는 거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다루는데 이데올로기적인 조금 계급적인 차이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즉 문학은 이렇게 순수한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이런 흐름이 아주 이 분단이라는 요소와 함께 자리를 잡아서 우리 문학 교육을 반쪽짜리 교육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 표현하는 어떤 의사 표현도 정치적이지 않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 이 정치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또 아픔을 겪고 나서 심리적으로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냥 문학이 뭔가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면 마치 빨갱이 사상을 퍼뜨리느냐 이렇게 겁을 먹었고 그 흐름은 여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문학 작품이 그 주제에 있어서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걸 건드리거나 사회적인 이슈를 민감하게 다루면 탄압을 받기도 하고 또 역으로 또 크게 화제가 돼서 또 성공되기도 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자, 이때를 우리가 순수문학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문학의 어떤 내용면에 있어서 정치, 경제에 대한 언급은 다 빼고 언어의 세련된 걸 추구하고 또 문학의 내용에 있어서도 즉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쁘고 아름다운 걸 씁니다. 그 출발은 이제 시에서 출발하는데 그런 흐름의 시를 우리가 시문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문학파는 오로지 시에서 정치적인 계급적인 색깔을 다 빼버리고 아름다운 걸 노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 음악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시어의 음악성을 강조한 걸 시문학파 또는 순수시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서양에서 문예사조를 직접 보고 배우고 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즉 주지시파라는 걸 결성을 하고, 이건 뭐냐면 시문학파가 음악성을 강조했다면 이 주지시파는 시의 회화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등장하죠. 이걸 좁은 의미로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더니즘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건 언제냐? 바로 1930년대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 다른 문예사조는 모두 1920년대에 소개가 됐는데 1930년대에 소개가 된 게 바로 모더니즘이에요. 그리고 우리 문학사적인 의미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도 이 주지시파, 모더니즘 시인들이고, 이들의 작품도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이 모더니즘은 시의 회화성, 매우 감각적인 시를 쓰되 내용도 도시 문명에 대한 어떤 비판, 또 도시 문명에서의 소외감, 이런 걸 드러냈기 때문에 지금 읽어도 굉장히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 모더니즘에 참여했던 인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모더니즘을 소개한 김기림, 그리고 김광균, 그리고 정지용 등을 들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분은 정지용이지만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난 분은 김광균이죠. 김광균의 추일서정, 와사등 이런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 이거 본 거야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 김광균을 우리가 30년대 모더니즘의 완성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상, 또 소설가로는 박태원, 이런 사람들이 모더니즘 계열의 시와 소설을 썼는데 특히 이상은 시, 소설에서 모두 초현실주의라는 가장 이제 모던한 문예사조인 초현실주의의 작품 경향을 보입니다. 시에서는 초현실주의라고 표현을 하지만 소설에서는 이제 의식의 흐름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박태원은 또 의식의 흐름 수법.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낯설고 새로운 기법이죠. 뭐냐면 소설 그러면 뭔가 인과관계로 쓰여지든 시간적 순서로 쓰여지든, 그러니까 고전 소설처럼 등장인물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일대기로 쓰든 아니면 현대 소설처럼 어떤 사건의 인과관계로 쓰는데 익숙해 있었는데 이 박태원과 이상은 그런 소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적 변화에 초점을 두는, 그래서 생각의 흐름을 따라 쓰는 이런 기법으로 썼어요. 그걸 소설에서는 의식의 흐름 수법이라 하고 시에서는 초현실주의라 하는 거예요. 요 용어 이해했어요? 초현실주의나 의식의 흐름이나 공통된 건 뭐냐면 모두 생각의 흐름을 따라 쓴다. 근데 시에서는 그걸 초현실주의, 그리고 소설에서는 의식의 흐름 수법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모두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소개되면서 심리학이 반영된 그런 시와 소설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30년대 문학은 이렇게 시에서는 시문학파 그리고 주지시파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요. 이것이 이제 뒤에 가면은 즉 생명파로, 이 생명파는
모더니즘 시들이 주로 인간의 도시화 그리고 도시 문명의 어떤 문제점, 소외감 이런 게 주가 됐다면 생명파는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식을 탐구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이 생명파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치환과 서정주입니다. 유치환, 서정주가 생명파 시인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 예전에는 시험 문제 1930년대 시인들 중 그 경향이 나머지와 다른 것에서 1번 김기림, 2번 김광균, 3번 정지용, 4번 유치환 이런 식으로 냈었죠. 그러나 요새는 이제 또 그런 단답형은 나오지 않고 대신 유치환이나 서정주는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들과는 달리 생명의식을 노래하는 생명파 시인들이고 이분들의 시도 시험에 잘 나오죠. 뭐 서정주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유치환의 생명의 서, 뭐 나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지 않으면 어느 사구의 모래 언덕에서 백골을 쪼이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에서 가끔 본 그 시가 바로 유치환의 작품입니다. 또 유치환의 바위 같은 거 나는 죽어 바위가 되리라 한 점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그렇게 어떤 인간의 생명의식을 탐구한 것이 생명파 시인들. 그리고 이제 1930년대 끝 39년에 가서 청록파가 등장을 합니다. 청록파. 우리 청록파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꾀한 거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꾀하는 작품들. 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한 시인들로 일컬어져 있지만 북한 문학사에서는 다 부르주아적인 변절자들이죠. 왜냐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가장 핍박을 받던 시기에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런 노래나 부르고 있으니까 즉 이들은 북한 문학사에서는 무시당하는 쪽인데 우리 또 남한 문학사에서는 또 높이 평가받는 그런 시인들이죠. 청록파 시인으로 세 사람 누구예요?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벌써 한 10여 년 됐네요. 서울시 그리고 지방직에서 다음 중 청록파 시인이 아닌 사람은 이런 걸 냈어요. 근데 그걸 틀리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들의 앞선 세대들에게는 그냥 기초적인 상식이었던 문학사가 수능 세대들에겐 아무 지식이 없는 거였다는 거지. 예전에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알려주지도 않았어. 왜 이런 걸 설마 모를까 그러고. 그런데 요새는 꼭 알려주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능 세대들의 한계가 뭐냐면 지식은 없는데 많은 시를 읽기는 했어. 그런데 시를 읽는 방법도 배운 적이 없고 용어도 배운 적이 거의 없고 이상한 자습서에 나오는 그런 설명들을 그냥 막 따라하는 그리고 그냥 느낌으로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왜냐면 시인도 다 알려주니까 이런 걸 외울 이유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이런 지식들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알아두면 이런 교육청 문제나 그런 서울시 문제나 이런 데서 암기형을 냈을 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요 세 사람 정도 청록파 시인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30년대 시의 흐름이었다면 이제 소설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박태원이나 이상과 같은 이런 분들이 저런 모더니즘 계열의
의식의 흐름 수법에 소설을 썼지만 대부분의 소설가들은 이제 다양한 장편 소설들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가 단편 소설 위주의 시대라면 1930년대는 다양한 장편 소설들이 쏟아져요. 그래서 장편 소설이 중심인 그런 시기였고, 또 많은 단편들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김유정, 이 김유정이라는 아주 걸출한 소설가가 30년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안타깝게도 한 3년여 활동하고 병으로 돌아가시죠. 그래서 김유정의 소설들이 우리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요. 또 이효석은 20년대에 이미 동반자 작가로 우리가 올려놨지만 이효석도 또 30년대에 다양한 단편들을 발표하고, 또 채만식, 염상섭 이런 분들이 20년대에는 단편을 주로 쓰다가 30년대에 오면 장편 위주로 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이상, 박태원 이런 분들이 또 소설을 쓰고, 근데 이 시기에는 아까 20년대에 카프에 동조하지만 참여하지는 않았던 그런 작가들로 동반자 작가에 있었다면, 이 시기에는 순수 문학을 표방하는 9명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걸 구인회라고 합니다. 구인회.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이상, 김유정 이런 분들이 이제 구인회를 주도했는데, 그 9사람 이름 같은 건 외울 필요가 없고요. 대신 구인회라는 이 단체라고 말하기도 뭐한 게, 그냥 친목처럼 9명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뭐 칠공주 이런 것처럼, 알겠어요? 그래서 구인회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고, 이들은 순수 문학을 표방하는 그런 작가 모임이다. 그래서 구인회하고 동반자 작가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또한 이 시기에 수필 문학 그리고 연극 단체가 결성이 돼요. 그래서 극예술연구회라는, 이 극예술연구회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20년대에 극예술협회와 토올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 극예술협회와 토올회가 합쳐져서 극예술연구회를 결성합니다. 이들이 1930년대 이제 본격적인 현대극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그 유명한 유치진의 토막이라는 이런 현대 연극을 발표합니다. 자, 그럼 가만히 봤더니 1930년대는 시는 시대로, 소설은 소설대로, 수필은 수필대로, 그리고 연극은 연극대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30년대를 우리가 문학의 4대 갈래가 모두 출발했던 시기다. 그래서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런 문학의 4대 갈래가 모두 출발했던 시기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다음 이 30년대를 이제 어디까지 보느냐가 문제인데, 대체로 이 30년대를 1945년 바로 해방 이전까지를 모두 30년대로 보기도 하고, 반면에 말 그대로 그냥 1940년까지를 30년대로 보기도 하고, 왜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있냐면, 바로 1940년 들어서서는 이제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전쟁에 몰입하면서 문학은 아주 싹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즉 그 당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활동하던 사람들은 결국 친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저항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죽어서야 그 시집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40년대를 우리가 문학의 암흑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940년대 문학 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 문학의 암흑기다 이런 평가를 하고,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에게는 훌륭한 저항 시인들과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고 시집, 바로 윤동주의 별에는 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리고 이육사의 광야, 절정, 이런 시집들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간행이 되죠. 이들은 주로 활동했던 건 바로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요 사이에 또 시를 쓰고, 그러나 그 책으로 묶인 건 해방 이후죠. 그래서 요 40년대를 따로 말하기도 하고, 그냥 이걸 뭉쳐서 해방 이전까지를 30년대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백석, 그리고 또 오랑캐꽃을 지었던 이용학, 백석이나 이용학은 모두 월북 작가라, 즉 스님이 학생 때는 배운 적이 없던 사람들이고, 아까 말한 대로 90년 이후 이제 우리 교과서에 등장을 했는데, 시험은 이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죠. 왜냐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시를 발표하고 영향력이 컸는데, 단지 월북 작가라는 이유만으로 무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후에 더 많은 이렇게 사랑을 받고, 또 그 시집들에 수록된 시들이 시험에 또 나오고 했던 겁니다. 특히 국어 스님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백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석의 작품이 우리 시험에서 매년 하나씩은 등장을 하고, 모닥불, 또 고향, 그리고 또 사슴 등등등, 이 백석의 시는 우리의, 대신 이 사람이 월북했다고 해서 저항 시인이거나 무슨 이데올로기를 강조한 시인이 아니라 내용은 김소월하고 비슷해요. 즉 우리 민족의 모습, 또 민족의 공동체의 그런 따뜻했던 기억, 이런 것들이 주가 되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도 굳이 편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대에도 사랑을 받는 그런 작가입니다. 반면에 이용학은 철저하게 민중문학을 썼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피해, 우리 민족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시로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쉽게 얘기하면 백석은 부잣집 아들의 시고, 이용학은 머슴 아들의 시예요. 이러면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용학은 늘 막 떠돌고 간도로 도망가고 이러는 내용들. 그러나 백석의 시는 항상 고향에는 푸근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또 형제들이 있고, 고모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공부하느라고 도시에 나와 있지만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고향을 그리는 이런 경향이고, 이용학은 가족들이 모두 떠돌아야 되는 처지, 땅 한 떼기 없으니까 간도로 도망가고 만주로 가고, 그래서 그 시 자체도 그렇게 우리 민중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이런 작품을 보입니다. 당연히 소설들은 기억할 게 없죠. 왜? 소설은 시대를 무시하고는 쓸 수가 없는 건데, 일제강점기가 막바지에 오른 이때에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소설들은 거의 없습니다. 소설이 활발하게 쓰여졌던 건 그나마 30년대 초반이고, 이 40년대는 그래서 우리가 문학의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45년도 해방이 되죠. 그래서 이 45년 요 해방기 50년 전까지 이 시기는 좌우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있었던 좌우 대립의 시기입니다. 전쟁 직전에 어떤 불꽃이 튀는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문학적으로는 남을 게 없죠. 왜냐하면 양쪽 다 극도로 상대방을 혐오하는 그런 작품들만 써댔기 때문에 이때는 문학사적으로 기억할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뚱그려 40년대는 해방 전이든 후든 별로 온전한 문학적 성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학의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막상 전쟁이 땅 터지고 1950년대로 가면 이제 문학의 새로운 흐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는 우리가 흔히 전후 문학의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해사조인 실존주의 철학이, 실존주의 사상이 영향을 줍니다. 실존주의 사상이 가장 영향을 주었던 시기다. 실존주의가 뭐냐면 서양에서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과연 이게 인간인가 싶은 그런 결과, 참혹한 그런 죽음들, 그리고 인권이 무시되는 현실, 그리고 과연 인간은 뭔가 인류애라는 게 존재하는가, 민족이란 뭔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죽여도 되는가,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로 저렇게 다른 민족을 총칼로 죽여도 되는가, 그리고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는 없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이고 이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의 실존에 대한 관심을 표방한 것을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이라 하고, 그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소설이 실존주의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0년대 전쟁을 겪고 나서 이런 실존주의 경향의 시와 소설들이 대거 등장해요. 자, 이때를 우리가 전후 문학의 시기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범선의 오발탄 같은 작품, 또 손창섭의 잉여인간 이런 작품, 그리고 선우희의 불꽃, 이런 소설들이 전쟁의 체험을 소설로 표현한, 또 전쟁 직후의 그런 안타까움을, 또 실존주의적인 그런 고독과 힘겨움을 소설로 표현한 작품들이 대거 등장하죠. 시는 전쟁을 담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시문학에 있어서는 특별히 기억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0년대는 이 전후문학의 시기다. 그리고 이제 50년 끄트머리 1959년 드디어 이제 시에 있어서 전쟁의 상처가 좀 회복되면서 30년대에 모더니즘을 계승한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김수영과 박윤환 이런 분들이 새로운 시민들과 도시들의 합창이라는 시집을 내면서 1950년대 모더니즘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30년대에 모더니즘이 소개되고 그때 모더니즘이 널리 퍼집니다. 그러다가 전쟁 전후로 해서는 완전히 시는 무너졌다가 1950년대 끝자락 59년에 김수영, 박윤환을 중심으로 한 모더니즘 계열의 시들이 다시 모임을 결성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60년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로 가면 이제부터 우리 문학은 이 이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어쩌면 지금 2010년대까지 이제 문학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실제 우리의 역사, 경제, 사회, 문화, 통일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는 참여 문학, 그리고 그와 같은 사회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문제들, 연애,
또 개인적으로 인간관계, 또 개인적인 고독, 또 문학적으로 언어를 세련되게 표현하는 것, 이런 데에 관심을 갖는 순수 문학. 지금이야 두 집단이 다투지 않지만, 왜? 다툴 여력이 없어. 왜? 아무도 문학을 안 읽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분들은 서로 피 터지게 싸웠죠. 마치 촛불과 태극기가 대립하듯이. 왜? 그때는 먹을 게 많았거든. 시를 쓰면 금방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고, 소설을 쓰면 금방 지성인으로 신문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리고 연예인급의 인기를 얻었고, 저기 뭐 시인 누가 간다 그러면 매일 화제가 되는 거야. 요새 연예인들 어디 가서 몰래 데이트하면 화제되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막 스캔들도 일어나고, 또 막 그렇게 연예가 소식처럼 문학인들의 소식이 전해졌다고. 지금은 뭐야? 옆집에 소설가가 살아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지금은 시인이나 소설가로 즉 이름을 날려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학 교수가 된 이후에 이제 쓰레기 같은 시와 소설을 쓰는 이런 사람들은 많죠. 또 좀 먹고 살만하니까 저런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시 좀 배우고 수필 좀 배운 다음에 시인이네 수필가네 하고 문인협회에 등록하고. 그러나 이때는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두 집단이 치열하게 싸웠고, 그래서 그들끼리만의 잡지들을 내면서 또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시험장에서 마주치는 시는, 소설은 거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냐면 현대문학의 이론이에요. 이해돼요? 요 이전까지는 어느 시대에 뭐가 중심이었는가, 이런 흐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문학사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학은 이렇게 두 흐름의 대립을 가져오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배우는 건 문학의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참여문학은 결국 문학의 창작 동기 중 전달 동기가 강한 작품들, 즉 독자에게 교훈적 기능을 지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꼭 충효의 그런 교훈만이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를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수문학은 표현 동기가 강한,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표현 동기가 강한 작품이고, 그리고 이것은 독자에게 쾌락적 기능을 주죠. 여기서 말하는 쾌락도 무슨 마약 먹고 뛰어다니는 쾌락이 아니라 아름다움, 미적인 걸 추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딱 시나 소설을 마주치면 일단 재빨리 판단해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시대나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개인의 서정에 초점을 준 건지, 그걸 파악해야 그 시를 해석하는데 수월해지고 소설을 이해하는데 수월해지거든. 근데 우리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면 이런 표현 동기가 강한 작품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되죠. 왜? 이 전달 동기를 강한 작품은 너무나 드러나는 주제가 뻔하기 때문에 시험에 내면 다 맞춰요. 그래도 조금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걸 출제하다 보니까 이 순수 문학 쪽이 훨씬 더 시험에서는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내든 우리는 문학의 두 가지 흐름을 기억을 하면서 작품을 대해야 되고, 그리고 시나 소설, 특히 시는 가급적 시대적 배경에 관계없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설령 일제 강점기 또는 1960년대 4.19 직후에 사회 문제를 다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보고 우리들의 시대에 적응을 해도 살아 있어야 그게 좋은 시지. 그걸 그 시대에만 읽었을 때만 감동을 준다면 그건 문학적으로 형편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시는 시대에 대한 생각 없이 읽는 게 좋고, 반면에 소설은 그렇지가 않죠. 등장인물의 옷차림, 또 거기 나오는 배경들, 예를 들어 주인공이 아침에 출근을 하러 전차를 탔다. 지금 이 시대엔 전차가 없죠. 지하철이지. 종로 한복판에서 전차를 내렸다라는 건 배경이 30년 되는 걸 이해 못하면, 그죠? 그 등장인물의 심리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설은 배경을 고려해서 시대를 좀 알아야 되지만, 시의 경우에는 그런 시대적인 거 관계없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문학사를 정리했고요.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문학의 원론. 그래서 시를 해석하는 방법, 소설을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들이 있고, 또 저 쾌락, 아름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기본소로 한다면 문학의 제일 첫 페이지를 이제 설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점심 먹고 났더니 많이 힘들어요? 오전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눈이 빛을 벌써 잃어가고 있는데 조금만 힘내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